자, 우리나라에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대략 돈이 늘어나는, 즉 시중에 돈을 계속 부어주는 대략 한 3개 정도의 수도꼭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도꼭지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수도꼭지 중에 제일 붉은 수도꼭지는 바로 은행이라는 수도꼭지예요. 은행을 통해서 돈이 계속 늘어납니다.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용을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마을을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마을에 아주 작은 마을이라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그냥 일가족 하나 정도가 살아요. 할머니 한 분 계시고 할머니 아들 4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갖고 계신 금덩어리 하나를 자, 이건 큰아들이 써라 하고 큰아들한테 주셨어요. 큰아들은 금덩어리가 생겼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일까? 와, 한 1억 원어치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시내에 나가서 팔아서 돈 1억 원을 만들어서 그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 마을에는 은행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식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 한 덩어리를 1억 원으로 바꿔서 그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이 은행에 있는 돈의 양은 총 얼마일까요? 즉, 이 마을에 풀려있는 금융기관 유동성은 얼마나 될까요? 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1억 원이에요, 1억 원. 왜? 큰아들이 처음으로 은행에 고객이 돼서 1억 원을 예금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마을에 돈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큰 아들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둘째 아들이 은행에 찾아갔어요. 은행장님, 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둘째 아들입니다. 1억 원만 좀 대출을 해주세요. 제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길게요, 은행장님. 그랬더니 은행장님은 잠깐 고민을 해요. 보니까 집이 경매로 넘겨도 한 1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1억 원을 빌려줍니다. 어떻게 빌려줬을까요? 둘째 아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둘째 아들 통장에 1억 원이라고 써서 줬습니다. 사실 그 둘째 아들은 그 1억 원을 왜 빌렸냐면 도시에 가서 1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하나 사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다음 달까지는 그 1억 원을 자기 명의 통장에다가 넣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마을에 금융기관 유동성이 돈이 얼마나 풀려 있을까요? 네, 2억 원입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이 마을에는 1억 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장님이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돈 1억 원도 그대로 있고 작은 아들 예금에도 1억 원이 생겼어요. 에이, 그게 아니죠. 큰아들이 갖고 있던 돈 1억 원을 은행장님이 그걸 둘째 아들한테 대출해 준 거잖아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큰아들도 사실은 그 1억 원을 왜 갖고 있냐면 스포츠카 사려고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둘째 아들도 대출받은 1억 원으로 스포츠카 살 건데 그 주에 스포츠카 상인에게 큰아들도 자기 돈 1억 원을 송금하고 둘째 아들도 자기 돈 1억 원을 송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송금할 수 있어요. 큰아들은 내 돈이니까 송금하고 작은 아들은 대출받은 내 돈이니까 송금을 하겠죠. 그러면 스포츠카 상인의 계좌로는 2억 원이 들어가게 되고 다음 주에는 그 마을에 스포츠카 2대가 배달을 온다고요. 그러니 실제로 그 마을에는 2억 원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셋째 아들이 또 은행장님을 찾아갑니다. 첫째 형, 둘째 형이 스포츠카를 한 대씩 산다고 하니까 부러워진 거예요. 나도 한 대 사야겠다고 생각해서 은행을 찾아왔어요. 은행장님 안녕하세요. 저 셋째 아들입니다. 아, 그래, 너도 알지. 저도 1억 원 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한테 그래, 대출 해주마 라고 해서 대출을 또 해줬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통장에 1억 원이라고 써줬겠죠. 자, 이 순간 이 마을에는 이제 돈이 얼마가 됐습니까? 네, 3억 원이 됐어요. 첫째 아들 1억 원, 둘째 아들 1억 원, 셋째 아들 1억 원. 이렇게 돈의 양은 늘어나는 겁니다. 누가 늘렸어요? 대출을 받으러 올 때마다 그 대출 통장에 돈을 찍어주기 때문이에요, 은행이. 우리는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틀린 생각이고요. 실제로 은행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 은행에 지금 대출해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분이 대출을 받아가실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보고
자격이 된다 싶으면 이분 통장에 대출금을 꽂아주는 방식이에요. 만약 은행이 예금 받은 돈으로만 대출해 줄 수 있어요라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가끔씩 대출 받으러 갈 때마다 아유 손님, 이게 돈이 딱 떨어졌네요. 내일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은 대출해 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치 음식점에서 재료 소진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네, 그런데 그런 일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도 하지 않고 누가 그런 경험했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그러면 은행은 예금도 없이 대출해 준단 말이야? 그 말은 아니에요.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받은 돈은 현금으로 찾아서 자기 책상 안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모든 대출받은 분은 일단 자기 통장에 대출금을 꽂습니다. 이게 바로 예금이에요, 예금. 그러니까 1억 원을 대출받는 순간 내가 그 대출받은 돈 1억 원을 예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순간 예금도 같은 금액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야, 예금이 모자라는데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출이라는 건 은행이 봐서 그냥 해줄 만하면 해주는구나. 1번. 그리고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는 건 예금을 받은 돈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는 거니까 대출을 해주는 순간 대출받은 돈만큼 나라에 풀린 돈, 마을에 풀리는 돈은 늘어나는 거구나.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늘립니다. 이렇게 은행이 그 대출을 할 때마다 돈의 양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금덩어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장에 숫자로 찍어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거래를 할 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체를 하면 다 그냥 숫자가 날아가고 월급이 들어와도 숫자가 들어오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은행은 다 숫자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일단 대출해 주는 게 가능하고 나중에 맞추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 원리가 매우 간단하지만 돈이 풀리는 수도꼭지 중에 제일 굵은 수도꼭지고 제일 많은 돈이 나오는 수도꼭지예요. 돈이 풀려 나오는 두 번째 조금 작은 수도꼭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은행이라는 수도꼭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정부는 세금이 항상 모자라요. 우리나라도 한 1년에 대략 한 400조 원 정도 열심히 예산을 쓴다고 하면 그중에 한 300조 원 정도는 세금으로 걷지만 100조 원 정도는 세금으로 못 걷고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 정부는 이 100조 원을 빌려요. 어떻게 빌리냐면 국채 100조 원, 발행처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국채를 써서 발행해서 이거를 팝니다. 뭐 차용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을 대한민국 정부가 걷어들여서 그 돈으로 예산을 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국채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사실 국채는 개인이 사지는 않고 개인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은행들이 사는데 은행들은 무슨 돈으로 사냐 하면 우리가 예금한 돈의 일부로 사요. 우리가 예금한 돈의 일부는 대출로 나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국채를 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은행을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로 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 과정에서는 돈이 늘어난 게 없죠. 그런데 은행은 돈이 좀 필요할 때마다 이 국채라는 증서를 가지고 한국은행에 가서 야, 내가 1조 원어치 지금 국채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담보로 맡기고 내가 1조 원 좀 급전을 쓰면 안 될까? 이런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 1조 원이라고 하는 증서를 담보로 받고 은행한테 1조 원을 내줍니다. 이 1조 원을 어디서 만든 거예요? 한국은행이 그냥 만든 거예요. 찍은 거예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자금을 가져갈 때는 그냥 시중자금이 정부 주머니로 들어간 거니까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데 정부가 발행한 그 국채를 은행이 한국은행에 갖다 제시하면서 돈을 받아오는 순간 그때는 세상에 없었던 돈이 세상으로 풀려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은행이 돈이 없어서 그 국채를 담보로 맡기느냐 그럴 때도 있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중에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전화합니다. 어이 은행
당신들 그 국채 갖고 있는 거 있지? 요즘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돈으로 줄게. 하면 그 국채 갖고 가서 다시 그 돈 받아서 시중에 뿌리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좀 많은 것 같으면 한국은행이 또 전화합니다. 은행 잘 있지? 지난번에 그 맡겨놓은 그 국채 다시 내가 내줄 테니까 돈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면 은행은 갑자기 전화를 하고 그래 하면서 또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맡겼던 국채를 돌려받고 그 돈을 돌려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이 수도꼭지는 돈이 풀려 나오기도 하고 또 시중에 있는 돈이 거꾸로 감겨 들어가기도 하는 이제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제 수도꼭지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중에 돈이 풀려 나오는 기능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수도꼭지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이 또 들어오는 돈의 양이 늘어나는 세 번째 수도꼭지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입니다. 우리는 외국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달러인데 우리나라 통화량을 늘립니다. 원화의 통화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좀 단순하게 해야 되니까 요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임진왜란 직후에 네덜란드 상인 하멜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를 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길을 잃어서 우리나라에 표류를 해서 이제 몇 년간 머물다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상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그분 하멜이라는 분이 실제로 왔는데 그분은 $10,000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조선에 표류했으니까 이제 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먹고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원화가 있어야 되는데 $10,000밖에 없으니까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고 싶겠죠? 그런데 하멜이 여러분 이 $10,000를 좀 조선 돈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면 누가 바꿔주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일 울기 시작하겠죠. 막 시끄럽게. 그래서 정부가 그 하멜님이 갖고 계신 $10,000를 알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에는 없던 돈 $10,000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돈이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멜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지는 않겠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동안 뭐 쓴 돈도 있지만 번 돈도 있고 하니까 이만큼이 이제 우리나라 돈이 남아 있으면 이 우리나라 돈 다시 드릴 테니까 옛날에 내가 갖고 표류했던 $10,000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하멜이 들고 있던 우리나라 돈은 다시 정부 주머니로 들어가고, 정부는 어차피 그 돈 쓸 일 없으니까 다시 금고에서 넣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던 그 돈이, 하멜이 들고 있던 돈의 양만큼의 돈이 다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달러를 갖고 들어오면 그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순간 그 달러의 양에 해당되는 만큼의 돈이 우리나라에는 새로 풀리고요. 그 사람들이 저는 다시 고향으로 갈래요 하면서 우리나라 돈을 반납하고 외국 돈을 가져가는 순간 반납된 돈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지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하멜 표류기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러 들어오기도 하고 외국인들한테 뭔가 반도체나 자동차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 들여오기도 하고 계속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 예를 들면 S전자가 반도체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왔다 하면 이 달러는 S전자는 자기들이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돈을 원화로 바꿔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청업체 대금 지불도 해야 될 텐데 외국에서 벌어 들어온 달러를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자꾸 바꿔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외환시장의 달러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환율이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면 기분은 좋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수출할 때는 불편해지거든요. 그걸 아는 정부가 S전자가 새로 벌어 들어온 달러만큼 외환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줘요. 달러가 들어오면 그 달러를
한국은행이 그냥 사들입니다. 사들이고 이제 그 달러가 나가려고 할 때 또는 뭐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를 멈추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달러가 모자라면 다시 이제 그 외환 시장에 뿌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외국에서 들어온 돈의 양만큼 한국은행이 흡수하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양이 그것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는데 구조적으로는 한국은행이 흡수하지 않으면 실제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의 양만큼 우리나라에 풀려나오는 돈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돈이 늘어나는 이 세 가지 수도꼭지를 말씀드리면서 작은 마을에 삼형제가 사는 마을 또는 하멜 표류기 같은 예시도 들어드리고 했는데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실제 현실은 훨씬 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다는 거를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우리의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죠. 제가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앞으로도 통화량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까요? 아닐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통화량이 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 은행이 자꾸 대출을 해주니까. 2번, 정부가 세금 거둔 것보다 더 돈을 쓰고 싶어 하니까. 3번, 외국에서 자꾸 달러가 들어오니까. 이 세 가지 이유인데 이 세 가지 현상이 앞으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통화량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통화량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 10년이면 2배가 될 정도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는 인구도 뭐 많이 안 늘어나니까 5천만 우리 국민이 필요한 돈이라는 건 비슷비슷하니 정해져 있는 양만 계속 돌리면서 경제활동을 하면 어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돈의 양이 같이 늘어나 줘야 그래야 우리는 그 늘어난 돈으로 이 경제활동의 결과인 재화와 상품들을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시중에는 경제활동의 규모만큼 저절로 돈의 양이 늘어나도록 자연스럽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늘어나야 돼, 늘어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싸울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돈의 양이 늘어나는 걸 좀 줄이거나 규제하거나 안 늘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제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금융 위기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돈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다음부터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활동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멈춰져 버립니다. 이건 뭐 거품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생산과 투자를 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채용도 덜 하거나 안 하고 오히려 있던 사람도 내보내겠죠. 그러면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돈 벌기는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성장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 자체가 미션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소비자들, 경제 주체들 중에 누가 먼저 타격을 입을까요? 부자인 사람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이 먼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돈의 양이 점점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들이 전반적으로 넉넉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돈벌이를 하는 비즈니스가
쉬워지기도 해요. 예전에는 생선을 비싸게 팔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 거예요. 아, 집에 가서 내가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내장 바르고 가시 바르고 먹으면 되지 하고 안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시를 발라서 더 작은 토막을 내서 먹기 좋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도 그게 팔립니다. 10만 원이 넘는 값비싼 빙수도 나오면 잘 팔려요. 야, 누가 그렇게 비싼 거 사 먹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호텔 같은 데서는 실제로 그 가격에 빙수가 팔립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예전보다 많고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없어서 아끼던 시절에 비해서 다들 소비를 잘하고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래서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경쟁도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돈 벌기 쉬워졌다는 말에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이 풀려 있는 양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하는 성향 이것만 봐서는 예전보다 돈 벌기가 쉬운 조건이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불편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게 돈의 양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자산이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면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돈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 돈의 양이 늘어나는 정도만큼 우리가 그 늘어난 돈으로 생산하는 재화의 가치도 같이 늘어난다면 그러면 돈 가치만 계속 희석되고 돈 가치만 떨어지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쉽게 미국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미국도 똑같이 돈의 양,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좀 더 좋은 상품, 좋은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죠. 뭐 좋은 재화가 뭐가 있을까요? 달러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첨단 기업도 미국이 파는 재화일 수 있습니다.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뭐 혁신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서비스 이런 제품도 있을 거고 이런 매력적인 메이드 인 USA 재화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돈을 계속 찍어내고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그것 때문에 그 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는 이렇게 미국처럼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속도가 완만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